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개 혐의가 적시가 됐습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렇게 5가지가 혐의로 적시가 됐습니다. 이 외에 2가지 정도가 추가로 수사 중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첨가가 됐습니다.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428억을 이재명 대표 측이 가져가기로 약정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이다. 이런 게 첨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진상 씨가 받은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혐의만 놓고 보면 총 7개인데 나머지 밑에 하단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2가지 혐의는 아직 확실하게 이거를 이제 적시할 만큼은 아직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로만 언급이 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개 나아가서 크게 보면은 7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혐의들을 하나하나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혐의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4,895억 원 배임 혐의.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 관이 좀 했으면은 충분히 대장동 개발의 수익이 전부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대장동의 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갔을 텐데 이것을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같이 사업하는 식으로 바꿔주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뺄셈 덧셈을 하다 보면은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4,895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장동 일당에게 가도록 일종의 배임을 저질렀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야 내가 이렇게 민간합동으로 안 했으면은 그나마 이거 건지지도 못했다 다 가져갔을 텐데 내가 회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잖아요. 민간 합동 방식이 아니었다고 하면 만약에 민간업자가 대장동 예. 개발을 홀로 추진했으면 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겠죠. 왜냐하면 예. 이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면서 토지를 수용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으로 했으니까 토지 수용이 가능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업자가 했으면 예.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돈을 주고 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땅값을 비싸게 치르고 샀어야 되니까 예. 지금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대략 7,900억 원 정도 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면서 거기서 앞장서서 토지를 수용해 줬고 예. 싸게 수용해 줬고 그렇죠. 그 토지를 비싸게 팔면서 예. 그쪽에 7,9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게 해줬는데 예.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급에서 이 사업 설계를 할 때는 예. 민간업자의 개발 이익을 대략 30% 정도 가져가는 거로 하고 예.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오는 거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결제 과정에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 민간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버리면서 추가이익 환수 조항도 없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올 수 있었던 이익 4,900억 원을 예. 민간업자가 더 가져가게 했다. 이게 이제 업무상 배임의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을 네. 못 가져가게 함으로써 배임을 저질렀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뭐였죠?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예.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땅을 소위 민간 합병이기 때문에 수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남욱 변호사 등이 1,800억을 대출을 해서 그중에 1,000억 이상으로 땅을 매입을 쭉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민간 합병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다 이것도 아직 확인 안 된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내용인데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1,800억만 이익을 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저는 검찰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지난 재판 이재명 당대표 예. 재판 선거법 문제 관련해서 5,503억을 갖다 환수했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검찰은 1,8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단 이 말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걸 걸어야 돼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성남시가 5천억 원의 이익을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이재명 있는 거죠. 당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 결과에서 예. 5,500 법원이 5,503억을 갖다가 환수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니까요. 예. 이재명 당대표의 일방의 주장이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내용이에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예. 싹 무시하고 1,800억만 이익을 내게 함으로써 예. 소위 4,895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배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기준은 계속 70% 30%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지금의 총액 다 번 다음에 액수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래 액수는 뭐냐면 전체가 6,2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 같은데 성남시가 이익을 한 4,400억 정도, 예. 민간 이익이 1,800억 정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70% 30%가 된 건데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면서 소위 이익이 엄청 많이 난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예를 들면 70대 30으로 미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론적으로 70대 30이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6,200억이라고 하는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했다는 예. 거죠. 거기에서 70%를 가져오는 거고 나머지 30%를 갖다가 민간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되게 폭등하면서부터 예. 이익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이익을 갖다 확정할 수 있느냐라고 예.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추가 설명을 예. 제가 드릴까요?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시행사 측이 미리 그 사업 부지 내에 일부 토지를 삽니다. 예. 매입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 대장동의 사업 부지 30만 평을 다 사놨던 건 결코 아니거든요. 예. 일부는 당연히 사죠. 왜냐하면 미리 자기네 돈 주고 사놔야 개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예, 있으니까.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 매입한 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성남 측이 환수했다고 하는 5천억이 넘는 금액에는 여러 가지 트릭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터널 공사 비용이 한 1,800억 예.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시행사 측이 부담해야 될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판교 이쪽에서 대장동으로 들어가려면 그 터널을 지나가야 그 땅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시행사업하는 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들인 걸 그걸 성남시에서 환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폐가 있죠. 예. 자, 이게 거의 미리 보는 거의 재판 같은 느낌이에요. 예, 검사 측과 또 이제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의 이런 공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공방이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 관련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2014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알게 된 직무상의 이 비밀을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에게 알려줘서 그리고 이 민간업자가 시행사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대장동 개발 수익 총 7,800억 정도, 거의 한 8천억 정도인데 이것을 민간업자 대장동 일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알고 있는 직무상의 비밀을 또 권한을 이용해서 특정 업자들에게 상당히 한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직무와 이 민간 사업자의 이 관련성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 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을 할 경우 막대한 이익이 남을 것이다. 이런 고급 정보를 딱 특정 대장동 일당에게 알려줘서 야, 니들이 빨리 시행사업에 뛰어들어라. 너네 시행사로 선정되면 한 8천억 정도 이익 낼 수 있어. 이렇게 직무상 알려줬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거든요. 네, 민주당 쪽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지금 당시 이제 시장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드러난 게 없죠. 그 모르겠어요. 검찰은 측근들의 다양한 누군가를 통해서 녹음 파일과 문서를 갖고 있다고 해요. 서류 예. 사인이 들어간.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증거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대장동 이 사건의 핵심은 예. 그동안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뭐죠? 이재명 대표가 과연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 한 푼이라도 먹었냐 안 그렇죠. 먹었냐. 그게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에 들어있는 거 428억을 언젠가 받기로 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쏙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죠? 정말 숱하게 지금 이제 여야 뭐 진보 보수 패널들이 얘기를 해왔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 사실을 흘렸는데 그 428억은 어디로 간 거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뭐 배임 혐의, 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뭐 이런 얘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거를 통해서 이재명이 대선이나 언제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저수처럼 묻어놓은 돈 428억이 예. 언젠가 받기로 한 거 아니야? 그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게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쏙 빠졌고요. 지난번에 김성태 전 회장 입국하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뭔가 모든 의문이 풀리고 실마리가 풀려서 예. 금방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몇 달 동안 얘기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빠졌잖아요. 그 변호사비 대납 예. 사건은. 그래서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렇기 예. 때문에 도대체 이 수사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배임 혐의나 뭐 이런 얘기들은 숱하게 그냥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걸 검찰이 내놓고 있지는 않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밑에 측근들이 이렇게 했다. 예. 라고 추정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예. 이거는 매우 무리한 검찰의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진상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검찰의 공소 내용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유동규, 남욱, 김만배 씨도 입을 닫고 있고 유동규하고 이제 남욱 씨만 이제 이 시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으로서 알고 있는 직무상의 좋은 고급 정보를 이렇게 특정인에게 줘서 막대한 수익을 나게끔 이렇게 해줬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 예.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015년 2월에 공모 지침서가 공개가 되는데 그 1년 전인 2014년 8월에 서판교 터널 계획을 다 업자들이 이미 미리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이제 그 계획을 어떤 시장 측에서 흘려서 이제 가니까 그러면 이런 고급 정보를 알잖아요. 서판교 터널 계획 같은 거 알면은 초기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업자들은 손쉽게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돈 확보하는 것도 아주 손쉬워지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쪽이 유리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시장이 2013년 4월에 이 얘기를 유동규 씨한테 한다는 거예요. 유동규한테 나는 내가 지난번에 공약했던 그 공단을 공단 부지를 공원화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예. 이재명 시장은 자기의 어떤 선거의 치적 혹은 정치적인 업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예. 자기는 공약도 지키면서 또 업자들에게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뒀는데 이 모든 거는 인하권자가 알고 있었던 예. 1년 전에 사업 지침서라는 고급 정보가 그게 원인이 된 거고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아무리 본인이 뭐 예. 선거에 대한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그 어떤 자기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예. 직무를 그거는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착비리다. 그러니까 예. 지역의 인허가권자를 갖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허가권을 남용해서 혹은 미리 개발 정보를 알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원수 총장도 그렇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이고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013년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직무상 알게 됐던 비밀을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알려주고 뭐 호방건설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언론에 많이 받으니까 호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해서 대략 한 200억이 넘는 이익을 또 이제 건네주게끔 했다. 이제 이게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런 게 공소장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 부패방지법 위반이 법명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바뀐 겁니다. 아, 그 그런가요? 법이 그 예, 법이에요. 그 법이군요. 네. 저도 헷갈렸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죠. 당연히 예.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법명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대장동 어떤 사업 계획을 미리 알려줘서 민간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그 한 1, 2년 전에 예.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 소위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 등이 1, 2년 전에 위례 신도시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예. 시행을 해서 돈을 번 것이고 그때도 사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들의 측근들과 연결이 돼서 정보도 미리 받고 그래서 돈을 좀 수월하게 벌 수 있었던 것이고 대장동에서는 사업 규모가 훨씬 예. 커졌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충돌방지법과 구부패방지법 이제 네. 같은 법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 민간업자에게 알려줘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한 것. 예. 또 그럼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건 또 배임. 그렇죠. 예. 예.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남 FC 관련해서도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진상 등과 공모해서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이들 회사로 하여금 성남 FC에 총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거를 기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감췄다. 그래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도 이제 더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검찰 공소장 내용이니까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민주당 쪽의 반론을 좀 듣겠습니다. 조 부분 그러니까 성남 FC 관련된 후원금 부분.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는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죠. 예. 그런데 오늘 범죄수익 규제법, 예. 은닉 규제법 저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 133억 원의 제3자 뇌물이 다 범죄수익 은닉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 그중에 40억이 네이버에서 나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기부 형태로. 예, 그게 이제 네이버 그때 중간에 대표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를 하다가 네이버 당시 대표를 하던 분이었는데 이게 영 찜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남 FC에다가 바로 돈을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조금 꺼림칙스러우니까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하던 희망살림인가요? 예. 무슨 이제 단체 시민단체를 통해서. 예, 시민단체에다가 네이버는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는 그 중에 1억만 자기네들이 이제 뭐 수수료 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1억은 자기네들이 챙기고 나머지 39억을 성남 FC에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광고비 형태로. 이게 예. 우회해서 집어넣은 거죠. 예. 그 부분이 범죄 수익을 이제 감췄다. 예. 그래서 이제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가 된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 단돈 1원도 경제적 수익을 챙긴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된 건가요? 일단 성남 예. FC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는 별개 뭐 법인이죠. 자연인은 아니고 법인입니다만 근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전혀 이재명 시장 측의 이익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무렵쯤에 후원금이 이렇게 160억 정도가 다 들어오기 직전에 성남 FC의 규정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이 후원금 모집에 기여한 직원들은 최대 20%까지의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요. 사실상 성남 FC의 구단주 역할을 정진상 씨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정진상 씨가 그 20%의 뭔가 인센티브를 받았던 뜻인가요? 정진상 씨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를 도왔거나 예.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성남 FC 직원들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서 일을 잘했다. 예. 성과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1억 정도까지 받아간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총장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좀 했죠. 지역 토착 비리이고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성남 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단 한 푼도 챙긴 게 없는데 검찰은 뭔가 제3자 뇌물죄 또 범죄 수익을 은닉시킨 그런 고도의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게 이제 검찰 주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혹시 반론이 있으면.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당대표는 광고비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상관없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단의 인센티브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원래 그 FC 성남을 갖다가 예.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성남시가 살림도 안 좋은데 이걸 인수해가지고 성남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있는 성남 지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인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인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광고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게 하려면.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범죄 은닉을 갖다가 은닉을 하거나 아니면 예. 재산을 뇌물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땐 앞뒤가 틀리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그야말로 이 FC 서울이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왜 네이버는 내버려둬요? 네이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제3자 뇌물이라고 얘기하면 예. 성남시하고 아니 이재명 당대표든 그다음 성남시장이든 네이버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여기도 횡령 배임을 다 걸어야 되는 건데 계속 이재명 당대표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인데 원칙적으로는 광고비를 받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서 제가 대법 판결문을 하나 대장동에서 대법 판결문을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이거 대법 판결문입니다. 920억 원은 그중에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일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 대법 판결문에도 소위 공단 조성 사업비나 배후시설 조성비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로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얘기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근데 왜 검찰은 판결문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예. 전혀 예를 들면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만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이게 정치적 영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혐의별로 검찰 쪽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관심은 이제 어떻게 이 구속영장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이제 점으로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있고요. 좀 민주당 쪽의 반응도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받는 보고는 어떤 그런 가능성의 보고가 아니라 어떤 계획이 정해졌을 때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6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되고 학살된 그런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충분히 의견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130건이 넘는 법률안이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심사하는 그런 전체회의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맞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또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비판했고 여당은 좀 현안을 좀 다루자 이재명 대표 얘기 그만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앞서 잠깐 이재명 대표의 오늘 기자 입장문 발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듣고선 대화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이 조봉암 선생까지 예로 들었어요. 이 검찰이 무도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던 그 사례들까지 과거 사례들까지 쭉 나열을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영장은 제가 보다 처음 봤습니다.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역시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답게 제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제가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안의 중대성은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지역 토착비리 세력과 연루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뭐 오히려 자기가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왜 구속영장을 야당 대표에서 청구하느냐? 이 검찰의 무도한 검찰권 남용이다. 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얘기해죠. 그러니까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또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도 사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렇게 영장을 검찰에 치는 첫 야당 대표가 아니라 예. 이렇게 많은 또 혐의를 받고 있었던 야당 대표도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혐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예. 정말 지역 토착 비리에 가까운 거고 이런 치적을 통해서 만약 어떤 정치적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렇게 사법적 잣대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예. 우리 사회의 또 공정과 정의 또 어디서 보상받겠습니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전 없다고 봐요.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뭐 어디를 가겠습니까? 일단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은 제외. 예. 그런데 증거인멸 사실 이번에 회유가 있었던 흔적이 있잖아요.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특별면에 뭐 제가 특별면회가 일반면회가 좀 다르다는 용어에 대한 문제는 예.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기록이 남지 않는 그다음에 이른바 수기만 남는 곳에 가가지고 그것도 미묘한 시기에 이게 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는 시기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바로 김만배 씨가 저쪽에다가 약정 428억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라든가 미묘한 시기에 가서 특별면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거 다 만들어 놓은 예. 상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알아듣게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남겼다는 거죠. 예. 이건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죠. 그리고 사실은 뭐 또 하나 약간 번외이긴 하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러잖아요. 나는 떳떳하고 이건 삼류 소설이다. 예. 그렇다면은 정말 본인만큼 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내가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예. 받고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당당할 텐데 이렇게 자꾸 정치 프레이밍을 하는 것은 어쨌든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에 대한 이런 비장미를 굉장히 클로즈업 시킴으로써 본인이 이 국면을 어찌됐건 본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게끔 작용하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 조건 영장 청구 또 이 영장 발부 조건의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도주 우려 하나만 빼고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얘기고 우리 최수영 위원의 얘기입니다. 반론을 좀 하시죠. 예. 그 검찰총장이 사람을 보고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보고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사람 보고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곽상도 의원 50억 무죄 건이나 또는 김학의 전 차관 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이 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찬성하실까요? 그런 점에서 과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28억을 받기로 했대잖아. 예. 그 돈이 숨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 검찰이 계속 흘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동규 씨가 무슨 어디 박스에 돈을 얼마를 받고 뭐 실제로 6억을 받고 8억 4천이었는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뭔가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것처럼 그렇게 피의 사실을 뭔가 있는 것 마냥 흘리다가 이제 와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도주할 우려 있는 거 없는 거 맞죠?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나요?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에 또 1월 18일에 정진상 실장 만났는데 12월에 김용 부원장 만나고요. 그런데 그거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접견 그 변경 면회라는 게 장소 변경 면회라는 게 그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18일 날 김성태
그 17일 날 귀국을 했고 18일 날 그 접견을 했는데 그거 미리 다 알고 그렇게 했던 건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알리바이 이런 거를 잘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한 것이 다 기록에 남는 건데 그 기록이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도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든지 증거물로 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검사는 공소사실로 말한다더니 그거 언론 기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흘려서 기사가 나면 그 기사를 다 또 재판에 사용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런 점에서 마치 정성호 의원이 지금 1월 달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꺼내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예.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증거를 인멸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미 알겠습니다. 그 녹음, 기록이 다 되는 건데 예.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모욕주기, 망신주기에 더해서 이제는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기소는 뻔한 것이고 예.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다투면 되는 것인데 굳이 국회에서 이거 부결될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법사위에서도 박범계 의원과 김도 이 법사위원장 간에 이른바 이 자료 유출 문제가 조금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먼저 듣고 다음 절차적인 문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도 법사위원장께서 평의원의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한 저는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봅니다. 이 전후의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정권 사범의 대표가 그 자료가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 보고 싶습니까? 보여드리면 박범계 의원 이 자리에서 바로 정중한 사과 시킬 용이 있습니까? 하실 용이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어요. 박범계 의원은 이 정성호 의원이 이른바 정진상, 김용 또 그 사이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 이렇게 접견 그 특별 면회를 간 그 사실을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받아서 김도읍 의원 쪽에서 이거를 슬쩍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박범계 의원은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있을까요? 지금 김도읍 위원장은 한번 내가 요청한 자료를 한번 다 공개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할 거냐 이렇게 지금 이제 반문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소관부처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실무상은 접견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면회 시에 주고받은 거 일반 면회의 경우에는 다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지인이 찾아가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면회를 하면 이제 녹음이 되죠. 근데 유리창 너머로 서로 이제 면회하는 주고 방식. 받는데 이제 그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른바 특별 면회의 경우에는 녹음까지는 안 하고 교도관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근데 그 접견록은요, 그게 무슨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질 않아요. 그래서 검사실에서 누구누구 피의자에 대한 접견록, 뭐 누구 피고인에 대한 접견록 좀 보내라 그러면 바로 보내요. 그러니까 검찰은 얼마든지 그 입수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자료를 굳이 법사위원장이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입수한 다음에 그렇게 번거롭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2, 3일 전에 정성호 의원의 접견록을 언론에 다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1월 달에 있던 접견 기록을 공교롭게 그러면은 2, 3일 전에 갑자기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하지 않고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사례로서 검찰이 먼저 흘린 거다. 그것도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우는 정성호 의원이 가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지금 여론의 반향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영장 청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받은 건 횟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온 건 내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내용이 흘러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이거나
아니면 검찰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신문을 통해서 나왔겠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직무상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 나중에 판별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법무부하고 검찰이 만든 게 있어요. 인권보호수사 규칙이라고요. 사생활 보호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이 만든 규칙도 어기고 형법에 적용돼 있는 소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갖다가 공개하는 죄도 저지르면서 계속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성호 의원이 왜 이 그 정진상, 김용씨를 회유를 해요? 아니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 가서 뭘 회유를 합니까? 본인이 안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뭘 회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가 문제이고 계속 알리바이를 얘기하는데 이 알리바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치자금을 줬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받았다는 사람은 줬다는 사람이 얘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시점에 내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유죄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저기 자막에 보면 12월 9일, 1월 18일 나오잖아요. 딱 한 번씩 면회했는데 저는 이제 합리적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가 매우 미묘해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딱 국내 압송된 그 바로 다음 날이고 하나는 428억 약정이 돼 있다고 주장했던 법정에서 주장했던 그 다음 날이고 그러니까 저는 왜 하고만은 그 6, 70일 가운데 왜 하필 또 그날이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정성호 의원께서 가서 했던 시기도 굉장히 미묘하고 해석의 여지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리는 거죠. 이거 사실 확인하게 되면 계속 특별면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소 변경 접견이에요. 그걸 통상 특별면회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바뀌어서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녹취는 안 되고 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날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왜 일주일 전이었어야 돼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부는 일주일 만에 이제 만나셨으니까 그 얘기들 막 열심히 재밌게 다른 분 다 하시는 건가요? 제 입장에서 보면 며칠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정성호 의원의 특별 면회는 검찰에 뭐 이렇게 흘린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오늘은 조금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제 국회로 가게 될 거예요. 절차를 보면은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죠. 대통령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제 국회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회는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도 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전체 의석 수가 299석이죠. 그래서 150석이 찬성이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의원으로서의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 경우에는 계속 의원직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재판에만 응하면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50표의 찬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169석 가운데 28명, 이른바 28개의 표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시대전환 의원까지 해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 28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표단속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내일 집회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표단속에 나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흔히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체포동의안 넘으면 어떻게 하자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게 있을까요? 전 국회 차원에서 대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이제 원내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당론으로 부결 관련해서는 좀 더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얘기가 오늘 그 논의는 안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아마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면회 사실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검찰을 두들겨 패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내일 아마 규탄 대회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를 할 경우에는 아마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원에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겠죠. 그럼 이제 국회가 곧바로 이틀에서 한 사흘 사이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오늘은 시간이 이제 다 됐고 내일 정도에는 긴급 의총을 열어서 이거 당론으로 할지 각자 개인의 자유표결 투표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론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당론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예 제로예요? 네네. 이거는 그러다가 이탈표 나오면 어떡합니까? 글쎄 이제 그걸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28표만 움직이면 예. 이게 이제 가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9명 전원이 아니더라도 네. 150표가 나오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거다 민주당 의원들이. 네. 미워도 이재명, 비명계도 이재명. 네, 충분히 저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현장에 가면 한동훈 장관이 또 뭔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또 얘기를 하겠죠. 부스럭 얘기 같은 거. 예. 뭐 무슨 얘기를 할지 예. 모르겠어요. 뭐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건도 뭐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또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게 되죠. 아마 그 순간까지도 마음을 열어놓고 가서 현장에서 또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날 판단하겠습니다만 아마 24일 본회의는 예정이 돼 있고 예. 28일 본회의는 뭐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니까 아마 공교롭게 이제 시점상 28일 날 아마 이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론으로 이걸 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건 국민 여론도 살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다만 한 가지 기대는 건 대통령이 제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야 상생의 정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 얘기대로.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 1년이 돼가는데 야당 대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마치 엄청난 범죄인 취급처럼 죄를 확정짓듯이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정치가 갈 것인가 예.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대통령이 이 부분 제거하지 않고 정말 뭔가 색다른 모습, 정말 획기적인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 보여주면 정치가 좀 풀릴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의 희망사항이고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지금 정의당이 전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는 우린 찬성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일반 민간인처럼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 판사에게 한번 먼저 받아봐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의당의 기본적인 당론은 전 인정하겠어요. 체포동의안이나 특권을 다 폐지해야 된다고. 근데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사가 부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수사가 부실한데 나가서 예를 들면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수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검찰이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측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비판은 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느냐라는 비판이 먼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들은 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증거가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경된 진술 내용이잖아요. 맨 처음에 수사는 정약 녹취록으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7월 달 수사팀이 바뀌면서 소위 남욱 유동규 씨가 변경된 진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관련해서 정약 녹취록이 부분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유동규 남욱 씨가 얘기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곽상도 전 의원 재판 판결에 따르다면 전문 진술로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잖아요. 범죄 중대성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주, 증거인멸 이런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럼 범죄 중대성도 마찬가지인데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부풀려놨다고요. 금액을 갖다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근데 만약 그런 체포영장을 민주당에서 받아왔을 때 그런 검찰의 정치적인 어떤 체포영장에 대해서 소위 야당 당대표가 그냥 현장에 나가서 사실을 확인해라 법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당론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일반적인 수사 관행과 다른
정치적인 영장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당론을 통해서 소위 이재명 당대표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 야당에 대한 분열, 공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내부에 분열이 있을 수 있으니 아마 내부 분위기는 자유투표로 가자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체포영장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뭐 부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거로 결정을 해야죠. 거꾸로.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그거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의 의미는 법원에서 영장재판을 열릴 수 있게 해주는 의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처리한다고 갑자기 구속되는 게 수사관이 아니죠.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수갑 채워서 데리고 그런 가는 게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포한다고 예. 착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법원에서 영장재판이 열리는 동안 그리고 영장에 대한 발부나 기각 여부의 결론이 나는 동안 일정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게 체포동의안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구속 요건이 전무화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고. 그러면 내가 법원에 가서 나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올 테니 우리 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통과시켜줘라. 그래야 내가 영장재판에 임해서 판사한테 설명을 하고 내가 혐의 없는데 이렇게 증거가 없는데 예. 영장 청구를 한 검찰이 잘못한 거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거꾸로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다 수사했더니 내용이 뭡니까?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수사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분노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럴 거예요. 온갖 진술을 갖다가 다 늘어놓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을 보면서 이런 게 다 범죄 은닉 죄는 아직 올릴 거라고요. 예. 제가 볼 때 사법부도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어려운 상황이 곽상도 전 의원 재판 때문에 벌어졌다 이런 말씀. 양쪽 모두 상당한 이제 여론전도 같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께서 대통령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때 봤습니다마는 내부에서 국민의힘 115석 가운데 권은희 의원이 그때 막 거론이 됐는데 또 이렇게 이탈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115명 가운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뭐 제가 하나만 한 질문을 좀 드려서 죄송하긴 그러니까 한데.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여기 제가 할 것이냐. 뭐 저는 대통령께서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조사해서 체포동의안을 제거해달라고 보냈는데 그거를 협치 차원에서 그러면 그걸 하나한다. 그건 법 정신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치가 법 위에 설 수는 없죠. 가능성 제로. 그 가능성 제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은 지난번 탄핵 소추한 거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거는 의원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야당 대표에 대한 범법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전면 부인한다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가능성 제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이제 이 얘기는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이른바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의 발언입니다. 뭐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 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적나라한 혐의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단결을 도왔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한 장관은 당시에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있으니 이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 범죄자를 옹호하지 마시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설득할 목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게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의 화를 돋궈가지고 부결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때 장관이 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요런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겠죠. 중앙지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녹음 파일도 있다고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녹음 파일의 핵심적인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의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근데 이번은 한동훈 장관 스탠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엔 적나라하게 얘기 안 하고 이번에는 사실 제1야당에 대한 영장 청구에다가 사실은
얘기를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난번처럼 뭐 무슨 소리가 나왔다는 등 뭐 어쨌다는 등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과 이런 증거들을 적시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저는 역효과를 그렇죠.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좀 드라이하게 가면서 예.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상식과 이게 법 정신에 맞지 않느냐라고 호소하는 게 그게 더 국무위원으로서 품격과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나름 고집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본인 소신대로 어떻게 할지 그것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맞아요. 영장 대통령실. 또 칠 거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방탄국회 하면 그러니까 또 제가 볼 때 이 얘기 들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또 칠 거야? 그래, 우린 또 막을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거를 가지고 예. 제가 검찰은 이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영장을 또 칠 거라고 얘기하고 이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인사권자잖아요, 대통령이요. 예. 이 얘기를 듣는 검찰은 또 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니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 발언을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을 더 자극하는 발언이다 지금 이 뜻이잖아요? 단순 예상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이 첫 번째 영장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도 끝나지를 않았는데 예. 뭐 다음번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 예.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단순한 예상인 것 같고 그 민주당의 반응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작년 9월 1일 날 정기국회를 시작해갖고 예. 이달 28일까지 만 6개월을 하루도 안 쉬고 국회 회기를 다 잡아놨거든요. 뭐 중간에 일은 안 했습니다만 올 12월 31일까지 계속 할 것 같은데요. 회기를 계속 잡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결이 당분간 국회 또 여의도와 길거리에서 아마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 자, 하나, 둘, 셋. 네, 꽂아주시면 됩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당도 마찬가지죠.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더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아시고 저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구를 선호하시는지. 순위는 뭐 제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 만하고 또 세울 사람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앞으로도 할 만하겠습니다. 순위는 김건희가 단연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토론 경험도 많고 제일 안정적으로 저는 제가 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제 토론은 천하람한테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하신 분도 있었는데 제대로 한 방을 날리신 분은 아무래도 황교안 후보 아니신가 싶습니다. 예, 어제 한 방송사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뭐 저희도 다음 주 월요일 20일 날 이제 TV 토론을 이제 시작합니다만은 재밌는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겠느냐? 뭐 후보마다 천차만별 답변이 왔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있다고 말한 분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거고 예. 불리한 쪽에서는 없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나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하겠냐 이랬는데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의원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김장연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사무총장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설이 초창기에 돌았는데 장제원 의원께서 이제 아무 당직 맡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짓궂은 다른 후보는 김기현 의원에게 또 이걸 또 꼬집어서 물었습니다. 뭐 흥미로운 대답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 보셨죠? 네, 뭐 생방으로 안 보셨다 볼 수가 없죠. 왜 그 시간에는 우리 뉴스와이드 봐야 되니까. 나중에 봤겠죠. 나중에 돌려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누가 가장 자신의 장기를 또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당원들에게 잘 설명했다고 하세요? 우리 두 분 다 얘기를 듣겠습니다. 짧게. 우리. 그 황교안 후보가 가장 공격적이었죠. 김기현 후보의 울산의 뭐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직설적으로 공격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가장 예상을 벗어나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그냥 점잖게 평이하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분이 많았고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가장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른바 센 발언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어제 첫 TV 토론은 그걸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강 후보의 못된 후보로서는 가장 도전적인 자세를 보여준 후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럼 표의 확장성?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니까요.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약간 극단적인, 약간 쉽게 말하면 뭐 보수 유튜버층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층의 당원들인데 그 확장성을 더 넓히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뭐랄까요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맞죠. 밑에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보다 좀 낮은 후보는 위를 공격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가장 확실히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잖아요. 두 사람은 잘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후보, 경쟁 후보의 좀 표를 가져올 만큼 잘 했어요. 김기현 후보랑 안철수 후보. 전 두 분은 오히려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봅니다. 두 분은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이 일종의 확장성 전략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기 전략 플러스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표들을 지금 지지세를 가두어둘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할 때도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스탠스가 입장이 약간 미묘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황교안이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언더독 전략이기 때문에 강자에 대해서 이른바 모두가기하거나 굉장히 그 강성 발언을 하면서 집중시키지만 이 두 분은 현재까지 자기의 지지세를 보여준 분들에 대해서 그걸 지켜내면서 또 다른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이 모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호의 스탠스에 갇히는 순간 말들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어제 두 분들이 보면은 계속 평이하게 이제 뭐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조금 노출시키는 데는 한계를 좀 보였다. 그래서 저는 2, 3, 4, 세 번 내일 MBN 월요일 토론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그 간극과 그 경계선을 잘 허물어낼 것인가 그게 주요 전략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양강 구도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어제 기싸움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절대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과연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까?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자, 이재명과 싸워는 봤냐? 자신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 한번 싸워봤다 이거죠. 또 거꾸로 안철수 후보는 맨 울산에서 이렇게 텃밭에서만 놀지 말고 수도권 아주 치열한 데서 한번 나가본 적 있냐? 이제 이렇게 좀 기싸움을 좀 쫙 벌인 것 같습니다. 글쎄 이재명 대표와도 싸워야 되고 또 수도권에서도 출마해서 또 당선이 되고 이런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제일 좋아요. 금상첨화예요. 근데 두 분은 약간 한쪽이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어제 총평을 하자면 그래도 소위 집권여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정책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주변부적인 이야기들로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질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실망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후보는 있기는 해요. 우리 김정희 의원께서 4명 중에. 글쎄 뭐 특별히 관심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딱히 4명이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겠구나. 이 토론회를 누가 보고 돼도? 네, 아니 그러니까 토론 결과를 보고 크게 뭔가 결과가? 양상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굉장히 다혈질이세요. 이분이 18대 같이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런데 어제 예상 외로 이 평상심을 많이 유지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황교안 후보가 후보 사퇴하십시오라고 묵직한 중점으로 일단 이렇게 치고 나왔잖아요. 그때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걸 봤는데 그래도 매우 화내지 않고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해명은 조금 더 해야지 가짜뉴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국민 설득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당원들이 찍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저는 또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정말 시체말로 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복병이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뻐꾸기 이러면서 또 그렇게 날렸고 그래서 예상 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천하람 후보는 토론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예. 역시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긴장한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 평가였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많죠. 소위 그래도 민생 경쟁을 걱정하는 말 한마디쯤은 나와야지 계속해서 누굴 건진다, 뭐 재산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 가지고 예.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이어진다는 거는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천하람, 황교안 두 후보의 공방을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 직접 대통령께서 내지는 윤핵관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TK의 5명 공천을 꼭 해달라라고 부탁해도 응하시지 않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저는 공천을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여러 당을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 예, 천하람 후보 뒤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돌풍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돌풍이 불기나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께서도 여러 방송에 다니면서 천하람 후보 막 띄우게 좀 나서고는 있는데, 자 이게 당원들에게 먹힐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 초기에는 좀 바람이 세게 불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바람이 될까라고 하는 또 이제 의구심이 드는 상황들이 가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TV 토론 보는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결선 투표 이전에 단일화할 것인가. 저는 이게 제 포인트고, 또 하나가 안철수, 천하람 후보가 결선 투표 이전에 어느 정도 연대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천하람이,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이준석이랑 마찬가지.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 예. 뭐 정치라고 하는 건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연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전 그런 것들을 주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명확해요. 대통령이 본인의 직할체제를 만들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아니 오죽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니까,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소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한정된 내용만 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흥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또 그런 편에. 제가 이 민주당 몫으로 나오신 두 분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평가를 요청드린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두 분이. 내 후보 모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두 분에게만 계속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여러 얘기했습니다만은 말이 나왔으니까 안철수 후보 쪽하고,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와 지금 안철수 후보 쪽의 연대 가능성, 또 저쪽에서는 김기현 후보와 또 저기 이 황교안 후보 쪽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적어도 1차 투표가 있는 3월 8일 이전에 어떤 연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각자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도 정말 혜성같이 급부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자기가 몇 %까지 득표를 하느냐가 예.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도 달려있지만, 이게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내의 영향력, 예. 이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투표까지는 뭐 연대 얘기는 전혀 입 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세간에서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어떤 연대, 예. 1차 투표 전에 황교안 후보가 어떻게 중도 포기를 하면서 1차 투표에서 김기현 예. 후보가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첫 TV 토론회의 태도로 봐서는 황교안 후보는 적어도 그런 생각은 사태는 없다.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대표론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혹시 이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나요, 당원들에게? 사실 그게 핫 이슈로 부상할 듯 싶었는데 바로 예. 진화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원 국민의힘 당원 7조에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명예직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예. 조항은 있으나 이 조항을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국면에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를 맡겠다면 당정일체론 혹은 또 나중에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당무개입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얼른 지금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고 어제 공히
뭐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당정 일체론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예대표론 부분은 바로 이제 진화가 되고 소멸되었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하든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선호 투표를 요구할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투표를 요구할 것 같은데 당원들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건 이제 앞으로 남은 2주간의 캠페인의 방향성이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과 당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대다수 당원들이 지지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약간의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소구력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 흥미롭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